수근이 영상툰.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상을 무사히 마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으니 상심이 너무 컸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얘, 슬프다고 집에서 뒹굴기만 하지 말고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코에 바람도 좀 쐬고 해야 빨리 회복하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컸어요.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을 때 잘 왔다.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일손이 필요했지 뭐니. 몸 움직이는 게 최고야. 움직이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는 법이야. 그러시더니 온 집안 대청소를 시키시더군요. 천장, 창틀, 냉장고까지 아주 구석구석 청소시키시더군요. 청소에 투입할 때까지도 일을 시키는 거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칠 때쯤 이런 일은 앞으로 네가 다 앞장서야겠지? 이제 친정에 갈 일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통에 이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이제 친정도 없으니 눈치 볼 것 없이 저에게 막 대하겠다는 생각처럼 보이더군요. 이제는 우리 집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쪽 일에는 더 마음 써줬으면 해. 앞으로 어른 챙기는 일도 명절 일도 네가 중심이 돼야지. 이제 기댈 때는 우리뿐이잖아. 그치? 그러니 이번 주도 내려와라. 하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의도를 감출 생각도 없더니 급기야는 너 이젠 부모도 없고 괜히 힘 뺄 곳도 없잖니.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신경 써주신다고 믿고 저도 가능한 한 친부모님처럼 어려움 없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서운하더군요. 저 이제 어머님 일 도맡아 해드리던 거 다 그만하려고요. 그동안 병원 예약부터 공과금, 보건소 서류까지 진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다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그저 일 떠넘길 생각뿐이잖아요. 정작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이 너는 이제 부모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할 겁니다. 필요한 일은 남편이나 복지센터 도움 받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는 고사하고 휴대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고지서 한 장 처리할 때도 직접 은행 가서 처리해야 할 만큼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쉽지 않죠. 제가 아무것도 거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며칠 뒤부터는 어플로 병원 예약을 할 줄 몰라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시고 공과금 이체도 밀려서 연체료가 붙었단 말을 들었어요. 카카오 택시 같은 건 당연히 못 쓰시니 친구 모임을 나갔다 택시를 못 잡아서 한참을 고생하시기도 했다더군요. 건강검진도 날짜 확인을 못해 한 달 뒤로 밀리셨대요. 불편함이 쌓이니까 결국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죽겠다 얘. 요즘 세상 핸드폰 못하면 택시도 병원도 못 가는 세상인데 너 희처가 해주던 걸 안 해주니까 내가 숨이 꽉 막힌다 얘. 그 애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데 틀린 말 하나 없잖아. 이제 사돈댁은 다 돌아가셨고 가족이 우리뿐인데 우리 집에 더 신경 쓰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할 일이래. 아유, 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부모님 돌아가신 지 3달도 안 된 사람 보고 너희 엄마 아빠 죽었으니까 우리 집 와서 집안일이나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가 좋다고 받아들이겠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인데. 나는 중재 같은 거 못하니까 엄마가 사과하든 뭘 하든 도와달라 그래라. 그 뒤로 결국 어머님은 기차를 타고 집을 찾아오셔서는 직접 사과를 하시더군요. 만나던 남자친구와 상견례를 앞두고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됐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좀 불편하긴 했지만 자주 봐야 그런 불편함도 해소되는 거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래, 우리 애와 결혼하고 싶다고? 요즘 애들은 다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어?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가르쳐야겠으니까 너 일 마치고 우리 집에 와라. 결혼식은 내가 아는 호텔에서 해야 해. 설마 그 정도도 부담스러워하면서 우리 아들 만난 건 아니지?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시더군요. 결혼 전에 살림 배우러 시댁에 오라는 건 드라마에서도 못 본 이야기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식장이나 상견례 자리, 뭐 만날 때 입을 옷까지도 총류를 골라줄 테니 말해주는 걸로 사입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숨이 막히더군요. 남친에게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중재 좀 해달라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고집이 좀 세셔서 내가 말해도 안 들을 텐데, 이런 말만 하며 슬쩍 넘어가더군요. 남친 어머니니까 그래도 몇 번 맞춰줬는데 요구가 끊이질 않더군요. 결혼하면 시댁 있는 아파트 옆동에 살아라, 주말에 커튼 빠는 거 가르쳐주려 했는데 왜 안 왔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군요. 말이 좋아 살림 가르쳐준다지 솔직히 말하면 퇴근하고 자기 집 와서 집안일 하라는 소리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안 되겠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막 나가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친에게 나는 너랑 같이 지내려고 결혼을 준비하는 거지, 너희 어머니 시종처럼 불려가서 입으라는 옷 입고 치우라는데 치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중간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어머님을 막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건 너도 불편하잖아. 그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아서 그래.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고 넘어가자. 지금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저러시지 좀 친해지면 안 그래? 아니 좀 불편하더라도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해야지. 결혼 준비 말고도 나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 내가 주말에 너희 집에 커튼 빨래하러까지 불려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남친에게 통보하고부터 남친 어머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일부러 전부 다 어기기 시작했어요. 얘, 집안에 어른들 만나는 자리니까 저번에 사라고 한 옷 있지? 참하게 그걸로 입고 나와. 라는 전화를 받고 어른들 만나는 자리라는데 일부러 클럽 가듯이 화려한 원피스 입고 나가고, 결혼식 사진, 이 사진관이 우리 모임에 아는 사람이 하는 집이야. 여기 예약 잡아봐. 그러시길래 그 바로 옆집에서 스튜디오 촬영하고 그 문제의 커튼 결국 빨러 따라가게 됐을 때 표백해야 하니까 과탄산소다에 담가놨다가 세탁기 돌려. 그러는데 물도 안 섞은 식초를 들이부어 버렸어요. 온 집안이 식초 냄새로 엉망이 돼버렸죠. 여기까지 하자 결국 남친 어머니도 못 견디겠는지 주말에 남친과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군요. 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네 맘대로 할 거면 난 결혼 못 시킨다. 결혼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 결혼에 내가 허락 못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너같이 제멋대로인 여자를 뭘 믿고 붙여놓니? 더 좋은 여자 있을 거야. 네, 저도 이 결혼 안 했으면 했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말만 듣는 걸 보니까 이 결혼하면 평생 내가 희생해야 할 것 같거든. 난 그렇겐 결혼 못해. 너희 집에서 파혼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약속대로 지금까지 스튜디오, 청첩장, 예식장 뭐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은 니네 집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약속이라니? 한쪽에서 파혼하자 말 나오면 그쪽에서 다 부담하기로 약속했어요. 잠깐만, 아파트 계약금은 갑자기 들어갈 돈이 너무 크잖아. 그거라도 좀 어떻게 도와줘. 앞으로 네가 계약하든 포기하든 나랑 상관없는 일에 왜 돈을 써야 하지? 이만 갈게. 그렇게 파혼하고 계약했던 아파트를 계약 파기를 했나봐요. 계약금만 2천만 원 넘게 날린 건 덤이죠.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 병원에 불임센터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았죠. 우리 부부는 크게 상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상의한 끝에 결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 내렸죠.
소개받은 아이는 정말 천사같이 귀여웠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효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이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얘는 누구 애야? 설마 피도 안 섞였는데 감히 우리 집 귀한 손자 소리 듣게 하겠다는 거 아니지 너? 입양 같은 소리 말고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봐.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애야? 우리는 제사도 지내는 집안인데 얘 보고 그걸 이으라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더군요. 남편이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께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만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어머님은 아니 요즘 세상에 의료기술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내가 보약을 한 첩 지어서 보낼 테니까 일단 그거부터 먹고 이야기해. 이러시며 받아들이질 않으셨대요. 의료기술과 보약, 며칠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실 정도로 남편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신 거죠.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꼬망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입양이 끝났고 법적으로 친자식이에요. 하네 집안에서 낳았는지도 모르는 개뼈따기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얘 입양이니 뭐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부적 받아놓은 게 있어. 그거 가져가서 꼭 큰 방문에 붙여놔. 그거 아주 용한 집에서 힘들게 받아온 거야.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일이었으면 벌써 애를 낳아도 낳았겠죠. 꼬망이를 기르기로 한 것도 그걸 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니? 그렇게까지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우고 싶니? 얘는 이제 저희 아이라니까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희는 이 아이 우리 애라고 정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받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뒤로도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내다 버리라느니 악담을 쏟아붓고는 돌아가길 반복했어요. 처음 입양할 때 다른 가족들도 차근차근 설득해서 받아들이자고 남편과 다짐했지만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말들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교육받으러 간다고 집을 비우거나 하는 등 가능한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죠. 결국은 시댁에 불려가게 됐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아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문제니 뒤집을 생각도 없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계속 키우는 건 똑같을 거니까요. 거기다 장기간 찾아와서 괴롭히는 통에 화가 있는 대로 차올랐던 저는 이 기회에 한번 화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또 아이 문제로 뭐라 하실 거면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외 옛말에 부부 팔자에 아이가 없어도 입양아가 동생이 있을 팔자라 복덩이 같은 양아들 덕분에 친자가 태어나는 집도 있다잖아요. 그런 애를 버렸다가 자식 다 잃는다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그냥 속설이잖아. 병원에서 하는 불임검사는 못 믿고 부적 같은 건 잘만 받아오시면서 또 이런 건 안 믿으세요? 아휴, 그리고 진짜 뼈대 있는 양반집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집안 이어가는 거 모르세요? 입양했다가 내다 버리는 건 뼈대 없는 집안에서는 하는 짓거리라고 역사책에도 나와요. 애를 버리라는 건 스스로 뼈대 없는 집안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느 집안 종자인 줄도 모를 애를 어떻게 데려다 대를 망치려 하니? 진짜 애를 낳고 싶어도 어머님 아들이 의학적으로 못 낳는다니까요? 내가 못 낳아서 이래요? 어머님 아들이 아이를 못 만드는 몸이라잖아요. 데려온 꼬망이가 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대를 못 잇는 몸이라고요. 그걸 고마운 꼬망이가 대신 이어주는 건데 고마워하면서 길러도 모자랄 판에 뭘 자꾸 잡종 취급을 하세요? 한참을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으니 눈치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 꼬망이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 그러시더니 뭐해? 집안 이어갈 대들보 손주 왔는데 뭐라도 좀 먹여야지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셨고 어딜 가도 나는 며느리복 터졌지 라며 저를 자랑하셨어요. 명절마다 직접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셨고 넌 내 딸이야. 딸보다 낫지 하시며 항상 살갑고 다정한 말만 건네셨어요. 그런 말들에 저도 점점 마음을 놓게 됐죠. 그래서 저도 정말로 잘해드리고 싶어
제가 직접 나서서 집안 행사를 챙기고 여행도 보내드리는 등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머님의 친절한 말씀에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겉으로만 그랬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가 어머님 폰에 켜져 있던 녹음의 말림을 우연히 눌렀다고 해요. 그 안엔 어머님과 시누이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걔는 그냥 시키면 다 해. 착하니까 불만 한마디 안 해. 남편은 그걸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녹음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어머님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여주? 걔는 그냥 멍청하게 착해서 시키면 다 해. 하긴 새언니가 시키면 말하는 대로 다 하긴 하지. 그렇지? 딸한텐 저런 거 시키지도 못하는데 쟤는 뭐 여주는 지 혼자 머슴 마냥 알아서 척척 하잖아. 그래 뭐 우리는 그냥 누워서 밥만 먹어도 돼. 엄마가 조금 잘해주는 걸로 완전히 넘어가서는 도우미 수준이야. 걘 진짜 대가도 안 바라고 일만 해. 오빠한테도 마누라라기보단 그냥 부하 직원 같은 느낌이지 않나? 딸보다 낫다던 말, 그게 부려먹기 좋다는 뜻이었구나. 그 녹음은 그냥 그대로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가족 식사 자리에 나갔죠. 어머님은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절 맞아주셨고요. 혀주야, 떡국 너무 맛있더라. 진짜 너는 우리 딸보다 낫다. 엄마 마음에 쏙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 어제도 하셨죠? 근데 이 말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엔 웃음 대신 정적이 퍼졌죠. 저는 저에게 내 딸보다 낫다, 항상 고맙다 하시던 말씀이 다 진심인 줄 알고 지냈어요.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싶어서 그게 고마웠고요. 근데 도움이었으면 그렇게 정 붙이지 말 걸 그랬어요.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어.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야. 웃자고요? 그럼 저도 웃자고 들고 나왔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말 몇 마디에 호구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해드릴까요? 뒤에서 낄낄대며 멍청한 놈, 소리 듣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알다시피 네가 워낙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뭐 그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무려 도움이 아줌마인데. 아가씨, 어떻게 도움은 많이 되셨어요? 별점은 몇 점 주시겠어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죠? 녹음이 다 있는데 이걸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하. 엄마,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 여주한테 사과해, 정식으로. 미안하다.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앞으로는 말로도 꺼내지 마세요. 딱히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저한테 딸 같은 말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말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날 이후 시누이는 집에 발도 안 붙였고 어머님은 한동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셨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네 편이야. 다시는 우리 집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더 신경 쓸게. 저는 그냥 더는 착한 척 안 해요. 진심 아닌 말엔 진심으로 대답할 이유 없잖아요.